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오후 서너 시쯤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예보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부산요금소에서 출발하면 서울요금소까지 4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20분, 대구는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반, 대전은 1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 귀경길 차량 정체는 오늘 오전 6시쯤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늘 오후 3, 4시쯤 가장 혼잡하다가 밤 11시쯤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이 584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 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가장 많이 미납한 사람은 통행료 562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5년 새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 1,643만 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납 금액으로 보면 51.6%, 263억 원 늘었습니다. 상습 체납자도 많았습니다.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이 미납한 경우가 6,464건, 이들이 미납한 금액을 합하면 3,923만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가장 많이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누적액은 561만 9천 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 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부가 통행료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5년간 445만 2천 건에 대해서 1,077억 원이 부과됐는데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 원에 그쳤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석에도 역대급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슈퍼문급의 한가위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맞이 명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저마다 가장 크고 밝다는 추석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구름 사이로 휘영청 떠오른 둥근 달이 한가위 밤하늘을 비춥니다. 주위를 에워싼 은은한 달무리까지 더해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달이 구름 때문에 좀 안 보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여서 웅장하고 커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추석 명절에 맞는 보름달이지만 달의 고운 자태에 넉넉한 마음만큼은 가을 정취로 가득 찼습니다. 집 근처여가지고 한번 나와봤는데 발이 보름달이 크게 떠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네요. 특히 이번 추석에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워지며 이른바 슈퍼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느 추석보다 더 크고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며 늦은 밤까지 달맞이에 나선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름달을 향해 저마다 소원을 올려보내는 달맞이객의 두 손끝에서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달이 그만큼 큰 만큼 저희 소원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각자 원했던 거 잘 마무리하고 아이들 건강하게 올 한 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의사 될 수 있도록 빌었어요. 추석에는 우리 가족 영원히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 가을까지 이어지는 늦더위에 지칠 법도 한 요즘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달맞이객 표정에는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둥근 미소가 가득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흉기에 다친 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4시간가량 헤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아서 걱정했던 추석 당일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대전에서는 흉기에 배를 찔렸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30cm가량 되는 큰 상처였지만 당장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지 못한 이 환자는 4시간이 지나서야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연휴 첫날에는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0여 곳에 문을 두드린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응급실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게 연휴 동안 대화의 주요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전국의 응급실 409곳 가운데 2곳을 빼고 407곳이 문을 열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경증 환자는 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가장 걱정했던 추석 당일에도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권역별 전국의 응급의료센터에서 대부분 긴 대기 없이 원활하게 진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분산 이송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낮에 문을 여는 동네 병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증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하면 응급 상황인지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에 있는 60대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과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터널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밤 11시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터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마치 길을 잃은 듯한 모습, 잘못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위험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파터널을 역주행해서 걸어 다닌다 이렇게 접수를 받았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터널로 재빠르게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 비상등을 켠 뒤 일부러 차선을 옮겨 다니며 뒤에 있는 차량들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60대 노인으로 다름 아닌 수원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무려 10km 이상 떨어진 용인에서 발견된 건데 오후 3시쯤 병원에서 사라진 뒤 무려 8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 보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적은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는데 다행히 용인에서 발견돼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60대 여성은 늦은 밤 자정이 지나서야 가족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경찰은 실종 수사의 경우 시민 협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112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추석 당일 옆집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인천 연수동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벌인 뒤 직접 112에 신고해 범행을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남성과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운행 도중에 멈춰 이용객 200여 명이 2시간가량 발이 묶였습니다. 케이블카는 전력 개통에 이상이 생겨 멈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이 비상동력을 가동해 이용객들의 하산을 도왔습니다. 공단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하고 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추석에도 각자 자신들이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한다며 상대방의 민심 역행을 비난했습니다. 연휴 직후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간 또다시 대치 전국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가위를 기점으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김여사와 최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건 경제와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개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법 통과야말로 추석 민심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와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여야의 격돌은 연휴 직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법안을 처리하려던 야당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19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고 여당은 26일에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양당 합의를 위반한 거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두 당은 각종 민생 현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휴 내내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는 물론 야당조차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여야 의정협의체는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놓고는 야당 내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예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는 실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개혁안 내용은 물론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추석 연휴 이후 협상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1년 만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되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2%로 높이기로 했는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수급액 자동 조정 장치도 추진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당장 연금개혁 특위 설치부터 여야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복합적인 연금 구조개혁까지 이뤄야 하는 만큼 다른 부처 소관 사안까지 통합해 다룰 특위 설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확정할 모수개혁부터 신속히 풀어나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이 논의 자항이 필요하니까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냈던 결론보다 후퇴했는데 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안이 법률 형태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한 복지위를, 여당은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고집하고 있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 갈등만 해소되면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모수개혁 협상에는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이 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은 양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딱딱한 고체 전해질을 넣어 배터리 구조를 완성합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모습입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액체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재와 음극재가 맞닥뜨리게 되면 고온의 열폭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전자가 오갈 수 있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면 분리막 자체가 필요 없고 음극과 양극이 부딪힐 가능성도 차단돼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에너지 밀도를 확보하면서 용량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해서는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나 국방이나 이런 분야에 정말 중요한 안전한 전지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저마다 전고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전기차를 내놓은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역전을 꾀하고 있고 선두주자로 올라선 중국은 이미 반고체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출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는 오는 2027년, 늦어도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시설을 건설해 직접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계별로 가장 안전한 배터리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고객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투자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시장에 소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일부 소재 부분에서는 가시화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고체 전해질 소재를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액체에 비해 낮은 전도성 등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이전에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어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꿈의 배터리 개발을 앞당겨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데 내수, 특히나 내수의 핵심인 소비가 잘 살아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승은 기자가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지난 13일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입니다. 배추 상품 한 포기에 15,000원, 삼겹살보다 비싼 시금치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니 시금치 10,000원 할 거 열면 2,000원 그런 거로 산다 했는데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싼 걸로. 작년에 대비해서 한 20-30% 감소한 것 같아요. 저는 양말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데 아예 찾지를 않으세요. 소비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해 발품을 팔고 씀씀이도 확 줄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2만 원 크잖아요. 하루 종일 땅 파도 2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설비 투자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 특히 소비는 회복이 더딥니다.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이 커서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서민들의 구매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물가가 뛰면서 식료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소비가 뚝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승용차나 가전, 가구 등 내구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자 30, 40대 소득과 소비가 왕성한 계층의 씀씀이가 제약되면서 내구재 소비는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저금리였을 때 산 내구재가 아직 새로 살 시점이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좋지 않았던 기업 실적에 올해 초 기업 상여가 줄어든 점, 대형 플랫폼 점유율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도 소비 부진의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이별 평균 소비 성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해가 갈수록 소비 성향이 줄어들고 특히 노후 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소비가 주저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업황은 이제 좀 개선이 좀 느렸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극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는 좀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쪽은 좀 어려움이 좀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가 좀 다소 더딜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호조로 추석과 연말 상여금이 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점차 가계 실질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주류업체부터 60년을 바라보는 제과업체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수 유통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크향이 가득한 숙성실 안에서 쌀 증류 원액이 익어갑니다. 이곳 숙성실에는 200리터짜리 참나무 목통 5,500여 개가 천장까지 빼곡합니다.
숙성 기간이 가장 긴 것은 24년에 달합니다. 100년 전인 1924년 증류식 소주를 처음 출시한 이 업체는 현재 세계 증류주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K드라마 영향으로 소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도 한창입니다. 1년에 증류식 소주 한정판 8,000여 병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수입된 10,000리터짜리 대용량 목통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살이 되어가는 유통기업이 1993년에 선보인 아이스크림 광고입니다. 당시로선 이색 과일이었던 멜론 맛으로 품귀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바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 1위인 이 업체는 외국 아이스크림과는 다른 식감을 무기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 컨텐츠의 전 세계적인 영향에 힘입어서 수출 실적이 연평균 2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북미와 중국 시장을 넘어 유럽과 오세아니아 시장 등도 식물성 제품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46년 전 전북 익산 양계 농장에서 시작해 시장 점유율이 35%를 차지하는 닭고기 전문 기업.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즉석밥과 찌개 등 간편식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삼계탕 등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5월 독일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주로 삼계탕이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냉동 제품류하고 라면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했지만 옛 추억만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장수 기업들.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K리거 제시 링가드 선수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링가드 선수 1년 전에도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헬멧 대신 검은색 모자를 쓰고 킥보드를 탄 채 도로 위를 달리는 한 남성.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K리그에 입성해 화제가 됐던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 선수입니다. 밤 10시 20분쯤 링가드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았는데 경찰은 링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에 탑승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링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받고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링가드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제면허가 있는지와 함께 음주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20대 운전자가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사고를 내며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도심 왕복 4차로 도로.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차 주변에 모여 안에 갇힌 사람들을 꺼냅니다. 다른 차들도 앞뒤 문짝이 날아가고 에어백이 터져 도로가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해 차량인 흰색 SUV는 이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해 직진하던 다른 SUV를 치고 뒤집혔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가해 차량인 흰색 SUV는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가해 차량에 탄 5명 가운데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이 떨어지고 의식 장애 있는 사람 있잖아요. 2명이 지금 긴급으로 분리돼가지고 중상이 2명이에요. 7명 환자 전부 다 병원 다 이송했어요. 가해 차량은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과 순찰차 거리는 150m 이상 벌어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인천 영종도 해상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55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당국과 함께 실종자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20, 30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매직 넘버를 1로 줄인 상태에서 SSG에 졌지만 2위 삼성도 패하는 바람에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승만 보태면 우승, 그 간절함과 조급함 사이에서 추석날 문학구장의 기아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첫 회부터 김선빈과 김도영의 안타와 소크라테스의 볼넷을 묶어 만루를 만들었지만 이우성의 땅볼로 입맛을 다셨습니다. 안방에서 남의 잔치는 못 본다는 SSG 김광현의 역투 속에 침묵만 이어간 기아. 5회와 7회까지 무려 3차례 만루 찬스에서 기아는 단 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5강 싸움 벼랑 끝인 SSG가 김광현의 시즌 10승을 만들며 3연승,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두산이 2위 삼성을 잡아준 덕분에 기아는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삼성이 남은 7경기를 모두 이겨도 기아 승수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기아가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역대 7번째입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준비 잘한 게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 시리즈까지 잘 준비해서 그때 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KBO 리그 최초 80년대생 사령탑 이범호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이 똘똘 뭉치고 전력 공백이 생길 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기아는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수들 마음 안 다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샴페인 좀 터뜨리고 호텔 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7경기, 주전을 쉬게 하고 유망주 감각을 키우고 나아가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에 도전하는 김도영을 지원 사격하면서 기아는 여유롭게 가을 잔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추석 연휴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구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43명이 나왔습니다. 부산 소방재난안전본부와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어제 오후 2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 경기를 관람하던 10대 1명이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관중 42명이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의무실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현지 시간 17일과 18일 개최합니다. 연준은 이틀간 이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연 5.25%에서 5.5%인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인하 폭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지난달 소비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보다 0.1% 증가한 7,10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2% 감소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온라인 소매점과 스포츠 용품점, 가정용품 등의 매출이 모두 증가한 반면 주유소의 매출이 하락했고 자동차 판매도 약간 하락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8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 늘어 7월 증가율 2.9%보다는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 즉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레바논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호출기 폭발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슈퍼마켓.
식료품을 고르던 남성의 허리춤에서 큰 소리와 함께 뭔가가 터지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 흩어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은 고통에 겨워 신음을 쏟아냅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3시 반쯤부터 레바논 전역과 국경을 맞댄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무선 호출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출기를 들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뒀던 피해자 대부분이 손과 얼굴, 복부 등을 다쳤고 사망자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حتى الآن سجلت غرفة العمليات الطوارئ الصحية بوزارة الصحة العامة أكثر من 2800 جريح. حالة تقريبا 200 منهم هي حالة حرجة استوجبت إما إجراء عمليات جراحية. 사상자 가운데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또 모즈타바 아마니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도 호출기 폭발로 다쳤습니다. 호출기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인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과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명령한 뒤 최근 몇 달 새 새로 들여온 호출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모두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합니다. This is a complete crime against the civilians. What we have seen is a kind of progress in the Israeli crime against the Lebanese. It's against the Lebanese people. It's against the civilians. 이번 폭발은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전쟁의 목표를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 주민의 귀환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발생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송유관이 폭발하면서 수십 미터의 불기둥이 솟아올라 인근 지역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폭발 직전 SUV 차량이 송유관 시설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테러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사이로 검은 연기와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삽시간에 불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커지면서 주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They're saying that's a car fire. I think not. 현지 시간 16일 오전 10시쯤 텍사스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라포르테 지역에서 기아에 매설된 송유관이 폭발했습니다. 인근 주택 잔여채 주민들과 학교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수천 가구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불기둥의 열기로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붙어 12시간 넘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ire is it's very hot, so a lot of the house structures that are adjacent to that are still catching on fire, even though we're putting a lot of water on them to try to control. 사고 당시 SUV 차량 한 대가 울타리를 뚫고 송유관 밸브 시설에 충돌한 직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There's one fireman that's been treated for minor injuries. So far, that's it that we've treated through our EMS. 불이 난 휴스턴 지역은 미국에서 정유 공장과 송유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현지 경찰과 FBI는 일단 테러 활동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퍼프데디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미국 힙합계의 거물 션 디디 콤스가 뉴욕에서 전격 체포됐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콤스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주부터 뉴욕에 머물던 콤스가 현지 시간 16일 맨해튼에 있는 호텔에서 체포돼 현재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구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 남부지검은 성명을 내고 콤스가 구금됐다고 확인한 뒤 17일 오전 기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과 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CEO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된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X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체포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드로프가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업들은 이를 내세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더라도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각국 정부와 사법규제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경영진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지 여부입니다. 경영진이 플랫폼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드로프를 체포했다면 똑같은 논리로 일론 머스크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La raison pour laquelle on s'attaque d'abord à Telegram, c'est pour l'instant pas très clair. C'est probablement une cible facile. C'est beaucoup plus facile de s'attaquer à Pavel Durov que de s'attaquer à Elon Musk. X는 6월부터 경고 표시만 붙이면 성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7월 머스크는 X에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낸 딥페이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영국 폭도들이 아르헨티나 임금 포클랜드 제도로 추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가짜 뉴스도 공유했습니다. X에서 가짜 뉴스가 판치게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대법원은 아예 통신 사업자들에게 명령해 X 접속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이유입니다. Porque não é porque o cara tem muito dinheiro que o cara pode desrespeitar. Esse cidadão é um cidadão americano, ele não é um cidadão do mundo.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10살 딸을 잃은 어머니가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틱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틱톡이 알고리즘을 통해 질식에 이르는 방법을 담은 콘텐츠를 추천한 만큼 수동적 중개인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에 대해 플랫폼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 17일 이란을 방문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쇼이구 서기가 이란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만났습니다. 러시아 방송 RT는 쇼이구 서기가 예고 없이 이란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지 시간 17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라브로프 장관과 최 외무상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따라 어떻게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킬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우상화 작업에 몰두한 임무를 떠받든 기록 영화가 일주일 내내 북한 매체에서 방영됐습니다.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심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3대 세습 우상화를 총괄하며 북한의 괴베스로 불린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의 생전 활동 모습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일하는 장면에 이어 김정일 위원장 곁에 선 사진을 잇따라 보여주고 지난 2014년 10년 만에 열린 노동당 사상일권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뒤를 잇습니다. 영화는 94세의 나이로 숨지기 전 직접 썼다며 삐뚤빼뚤한 손글씨도 공개했습니다. 불굴의 로혁명가가 흐려지는 의식 속에 아로새긴 이 글벌. 경례하는 김정은 장군님 만세. 1시간 20분짜리 이 기록 영화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째 조선중앙TV에 여러 차례 방송됐습니다.
1920, 30년대에 태어나 김씨 3대를 위해 일한 원로들의 생애를 다루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쓴 원로들이 지도자들과 각별하게 지낸 점이 부각됐습니다. 양영섭 공기는 또 한 분의 걸출한 위인을 혁명의 정도자로 모신 무한한 감격과 격정, 솟구치는 흥분과 환희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북한이 기록 영화를 반복 상영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각별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 충성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대규모 수해와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흉흉해진 민심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수혜도 있고 또 청년 세대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많이 또 영향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흐름들에 대한 경계, 경고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여러 근로단체가 공연과 멀티미디어로 애국주의 사상을 기르고 있다며 사상 재무장을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제주도 내 공공기관이 채용 업무를 엉터리로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점수를 잘못 계산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고 자격이 되지 않거나 면접을 안 봐도 채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확인되고는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22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잘못 계산해 엉뚱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 실제 채용돼야 할 응시자는 탈락하고 점수가 낮아 탈락해야 할 응시자는 최종 합격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관련 부서와의 검토도 없이 채용 규정을 임의대로 바꾸고 원래 기준에 미달되는 응시자를 뽑기도 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면접을 보지 않은 약사를 서류 전형만으로 기간제 약사로 채용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간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도내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채용 실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도내 8곳의 공공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8개 기관에 대해 모두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제통상진흥원과 사회서비스원에는 기간 경고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채용 문제는 지난 2021년 29건, 2022년 39건, 지난해에는 11건으로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채용 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 공공기관. 반복되는 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바쁘게 직장이나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책을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집이나 사무실 가까운 곳에서 독서나 사색의 공간을 빌려주는 공유 서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덕수궁의 아름다움이 넓고 긴 창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듭니다. 주변 직장인들이 시간 날 때마다 머리를 식히며 책을 읽는 곳입니다. 도심 속 고궁을 보면서 책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 입소문을 타고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근처에 이제 직장인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시청이고 하니까 점심에 이제 자신만의 이제 조용한 시간, 또 혼자의 시간 보내고 싶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세요. 서울 대학가 근처의 건물입니다. 얼핏 보면 상업용 건물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잘 꾸며진 가구와 소품이 가지런히 꽂힌 책들과 함께 손님을 맞습니다. 이용 방법이라든지 출입 비밀번호를 안내 문자로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안내 방법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들어오시고 이용하시고 정리하시고 나가시는. 이 같은 공유 서재는 집이나 사무실 가까운 일상 속에서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장점 때문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치된 책이나 공간의 크기는 물론
운영 주체도 개인에서 공공기관까지 모두 제각각입니다. 허가 형태도 사무실 임대에서 음식업, 작은 도서관까지 너무 다양해 최소한의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임대업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아니면 정말 책을 읽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없으면은 저는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짝 주목 받다가 곧 외면을 받지 않을까 이런. 그러나 쇼폼처럼 빠르고 즉각적인 디지털 문화에 지친 세대가 스스로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유 서재가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추석을 보내는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리 성묘와 가족 친지 방문을 마치고 당일에는 쇼핑이나 외식을 즐기는 가구도 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도 이런 흐름에 호응하며 추석 당일에는 점차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울렛 입구 개점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처음으로 추석 당일 문을 연 아울렛을 찾은 방문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 가족들하고 모처럼 만나서 식사하고 또 집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요 가까운 데 이런 데 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가족이 더 좋아지고. 추석 연휴에 이틀을 더하면 최장 9일 휴무가 가능해 시민들은 일찌감치 성묘와 친지 방문을 마치고 여유를 누립니다. 여기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좀 좋고, 쇼핑도 뭐 즐길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유통업계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추석 당일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 기준으로 전체 369개 점포 중 75%가 문을 열었고, 신세계 아울렛 전 점포와 롯데 아울렛 8곳도 처음으로 추석 당일 영업에 나섰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어려움도 있지만 손님들의 표정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당일날 일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고객님께서 오셔서 보셨을 때요, 가족들에게 선물을 샀을 때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요. 여전히 경제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은 그래도 풍성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가족 화이팅! 추석 화이팅!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가 대선 TV 토론 이후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현재 시간 13일부터 15일 전국의 유권자 1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1%,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6%포인트 지지율 격차는 지난 10일 첫 TV 토론 전의 격차 3%포인트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양국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대략 100만 명에 달한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 추산한 수치를 인용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8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방정보기관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가을 폭염이 이어집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특히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곳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26.5도, 청주가 28도 등 대부분 지방에서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청주와 세종이 33도, 광주와 창원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호남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오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